정보처리 흥달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마무리 특강이에요. 정보처리 실기 이제 시험 얼마 남지 않았죠.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 1과목부터 12과목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데 다 까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은 부분을 까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다시 정리하자니 이거 언제 또 1과목 가서 또 1과목부터 봐야 되나 라는 굉장히 귀차니즘에 빠지셨을 텐데 제가 열심히 정리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저 이 연습장에다가 다 1강부터 마지막 강까지 송경희 강사님 거하고 제 거하고 다 이렇게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쓰면서 정리를 했다. 그래서 이 정리된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짧게 정말 빠르게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시험이 임박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는 거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봐야지. 이것만 가지고서는 시험에 절대 합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그 공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빠르게 상기시키라는 그런 차원에서 강의를 준비를 했고, 시험이 끝나고 나면 닫을 거예요. 다시 제가 이번에 진행하는 강의는 다시 닫고 다음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은 또 그때쯤 한 일주일 전쯤 해가지고 다시 열겠죠. 뭐 이거 강의 어디 갔나? 또 보려고 했는데 또 어디 갔나? 그러지 마세요. 없앨 거예요. 금방 없앨 거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교환이 나가진 않을 거예요. 교환이 안 나가고 여러분들 빨리빨리 그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책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요.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빠르게 상기시키시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니까 따로 교환 만들고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환 없어서 죄송하지만 저도 이거 특강 준비하는 게 좀 빡셌어요. 진짜 며칠 동안 잠만 자고 강의만 봤어요. 1강부터 1과목부터 12과목까지 정말 잠만 자고 강의만 봤다. 밥 먹고 잠자고 강의 듣고 정리하고 요거 하느냐고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교환은 없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을 거다. 뭐 빠르게 적으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책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필기노트 같은 거 만들어 주신 분들은 조금 더 유용하게 이 강의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 들으셨어야 돼요. 실기 강의를 전부 다 듣고 나서 마지막 정리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절대 합격을 할 수가 없다. 나 이것만 듣고 시험장 가야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12과목이잖아요. 실기가 12과목인데 프로그래밍 언어 쪽하고 데이터베이스는 뺐어요. 그 두 과목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해져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반짝 정리한다고 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다. 그래서 그 두 과목 빼고 10과목을 총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기 전에 빨리빨리 듣고 시험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머릿속으로 최대한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정보처리 실기 한 번에 합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정보처리 실기 보시고 나면은 저희 그 문제복원 이벤트 꼭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1회 시험 때 제가 걱정을 정말 많이 했는데 1회 시험 때 문제복원을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제 유튜브에도 막 여기저기 올리고 그래가지고 문제복원을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2회 시험 보시는 분들도 문제복원 이벤트 꼭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문제복원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데 사이트 보고 하면은 잡혀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시험 보러 가고 싶은데 시험 못 보게 해요. 필기 원서 접수를 하면은 공단에서 전화가 와. 너는 정보처리 기사 있으면서 뭐 하려고 딸라고 하니? 너 부정행위 하려고 하는 거니? 이렇게 전화가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 응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기 끝나고 나시면은 최대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필기 때처럼 시험지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문제복원에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과목부터 12과목까지 두 과목 빼고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간으로 1과목 요구사항 확인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목 요구사항 확인. 그 파트에서 챕터 1 현행 시스템 분석하기 책 기준으로 갈 거예요. 책 기준으로 챕터 단위로 갈 거고 섹션 단위로 그대로 가면서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 다시 머릿속으로 상기시키라고 준비한 강의니까 빠르게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다 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새록새록 다시 떠오르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현행 시스템 분석하기. 자, 우리가 개발을 한다,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쇼핑몰을 만드는 업체에서 RFP 문서라는 걸 날려요. RFP
RFP라는 문서를 날리게 되면은 각각 업체를 쫙 날리겠죠? 그럼 그 업체들에서 이 RFP 문서를 보고 난 이것도 만들어주고 저것도 만들어주고 그것도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제안서를 작성을 하게 돼요. 자, 제안서를 작성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겠죠. 그리고 통과가 됐어.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요구사항 분석하는 거예요. 너네 이 쇼핑몰을 만들 때 어떤 기능들을 만들 거냐, 넣을 거냐, 뭐 회원가입 넣을 거냐, 뭐 로그인 넣을 거냐, 뭐 이런 것들, 뭐 상품 보기에는 어떤 것들을 넣을 거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바로 요구사항 분석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거, 그게 바로 요구사항 분석이에요. 자, 근데 요구사항을 분석할 때 지금 현재 너네가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 물론 새로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시스템 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DB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게 바로 현행 시스템 분석하기이다. 자, 그래서 우리 챕터 1 현행 시스템 분석하기부터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소프트웨어 공학이에요. 자,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학문이죠. 그래서 건축공학이라는 것도 있고, 뭐 자연공학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공학들이 있잖아요. 뭐 건축공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거고, 소프트웨어 공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1960년대 그때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게 찾아왔어요. 왜? 하드웨어는 급속하게 발전을 하는데 그 하드웨어에 맞춰서 소프트웨어가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의 위기를 좀 극복을 해보자 라고 나오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 공학이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한 학문이 바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이다. 자, 정리해보면은 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하드웨어 막 급속도로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막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 사람도 적게 들이고 돈도 적게 들이면서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이다. 자, 정리해 두시고, 자, 그리고 하이퍼라는 게 있어요. 중요해요. 하이퍼라는 단어 쓸 수도 있으니까. 자, 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나 문서화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다. 시스템 분석할 때 쓰는 기법이 바로 하이퍼라는 기법이고, 자, 그리고 구조적 개발, 하향식 개발에 쓰인다.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그림 그려놨으니까. 그래서 구조적 개발, 하향식 개발이라고 있는데 상향식 개발이 있고 하향식 개발이 있어요. 물론 송경희 선생님하고 자세히 공부를 하셨겠지만 하향식 개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절차적인 언어, 그리고 상향식 같은 경우에는 객체지향 언어에 쓰는 게 바로 그 두 개를 나누는 거다. 그래서 구조적 개발, 하이퍼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개발, 하향식 개발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 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자, 그리고 하이퍼라는 거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하이퍼 차트, 요거 세 가지 알아두셔야 되겠죠? 가시적 도표, 총체적 도표, 세부적 도표, 이렇게 있다. 가시적 도표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가시적 도표라고 한다. 그래서 구조도 같은 게 가시적 도표에 해당하는 거고, 총체적 도표하고 세부적 도표하고 한 묶음으로 보시면 돼요. 총체적 도표부터 입력, 처리, 출력을 나누어서 표기를 하게 되는데, 총체적 도표는 대강대강 그려놓은 거, 그리고 그 총체적 도표에서 하나씩 따가지고 세세하게 그려놓은 게 세부적 도표이다. 오케이? 가시적 도표, 총체적 도표, 세부적 도표, 요거 세 개 쓰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세 개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입력, 처리, 출력 나오면은 총체적 도표, 세부적 도표이다. 오케이? 자, V모델 보도록 할게요. 자, V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폭포수 방법론 있잖아요. 우리가 개발할 때 보통은 폭포수 방법론으로 해요. 그 폭포수 방법론으로 개발할 때 테스트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바로 V모델이다. 자, 처음에 개발할 때 요구사항 분석하고, 그리고 기능 명세 분석하고, 설계하고, 개발은 구현이 되겠죠. 자, 구현을 하게 된다. 자, 요 절차에 맞춰서 V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래서 개발할 때는 어떤 테스트를 하냐? 단위 테스트. 이렇게 모듈 단위로 단위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 맞춰서 통합 테스트. 모듈을 묶어서 통합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스템 테스트를 하고 마지막으로 돈 받기 위해서 인수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된다. 자, 일단 단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모듈 단위 테스트인 거고, 통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빅뱅 테스트 빵 터트려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빅뱅 테스트가 있고, 상향식 테스트, 하향식 테스트 이런 것들도 있다. 물론 테스트 시간에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지만, 자, 빅뱅 테스트는 한 번에 뻥 하는 거. 자, 그리고 상향식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올리는 거. 그래서 뭔가 구현이 안 돼 있을 때는 드라이버라는 걸 사용하는 거고, 하향식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 그래서 구현이 안 돼 있을 때는 스톱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시스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테스트, 기능 테스트하고, 자, 그리고 비기능 테스트. 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거죠. 자, 기능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 소프트웨어의 기능,
요구사항 맞춰서 그 기능이 제대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 자, 그리고 비기능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뭐 스트레스를 줬을 때 안 뻗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비기능 테스트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 받아야 되니까 인수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럼 인수 테스트는 누가 할까요? 갑들이 하겠지, 갑들이. 업체들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알파 테스트, 자, 그리고 베타 테스트.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알파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하고 개발자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게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빠진 상태에서 하는 게 베타 테스트이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V 모델.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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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가로쳐 놓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나머지 것들은 테스트 시간에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계획 및 설계 쪽이고 이쪽은 테스트 수행 쪽이다. 오케이? 자, 제공학하고 역공학하고 그리고 재사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공학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위기를 개발의 생산성이 아니라 개발 냅다 맨땅에 헤딩하지 말고 우리 미리 만들어 놓은 거 많잖아. 그러니까 유지보수의 생산성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제공학이다. 자, 순공학이 있고 역공학이라는 게 있는데 좀 이따 하고 일단 재사용이라는 게 있는데 전체 또는 일부를 다시 사용하여 새롭게 개발하는 거다. 그래서 제공학 안에는 재사용이라는 게 있다. 자, 그리고 제공학 과정은 분석해야 되겠죠? 이때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성하고 역공학하고 마지막으로 이식, 포팅하는 거,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 자, 요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 자, 역공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역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를 분석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과 데이터 처리 과정을 재발견하거나 다시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다시 처음부터 이 완제품이 있으면은 이 완제품은 하나씩 그 역으로 가는 게 바로 역공학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순공학이라는 게 있고 역공학이라는 게 있어요. 역공학이라는 게 있다. 처음에 분석하잖아요. 분석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구현. 자,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는 거, 요걸 보고 순공학이라고 하는 거고, 구현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하나씩 뒤로 돌려서 설계도 분석해내고 분석도 분석해내고 이런 것들을 보고 역공학이라고 한다. 순공학이라는 게 있고 역공학이라는 게 있다. 자, 역공학.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시면 짬뽕집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짬뽕집 가서 내가 짬뽕집을 차릴 거야. 그러면은 냅다 그냥 오픈을 하는 게 아니라 동네 맛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맛집 가가지고 짬뽕을 먹어보는 거야.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 집 맛있네. 다시다는 몇 스푼 넣고 미원은 몇 스푼 넣고 짬뽕 다시는 몇 스푼 넣네. 모든 그 짬뽕의 맛은 미원이 결정하니까. 자, 이런 것들을 얼마큼 넣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과정이 역공학이다. 그래서 제공학이라는 게 있고 역공학 그리고 재사용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방법론에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라는 게 있는데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내가 쇼핑몰을 만들었어. 그럼 이 쇼핑몰을 만들 때부터 마지막에 폐기될 때까지 그것들을 보고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라고 한다. 자, 제일 처음에 타당성 검토를 하겠죠. 내가 어떤 쇼핑몰을 만들 거야. 그러면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매출이 얼마큼 날 거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타당성 검토하고 개발을 계획한 다음에 요구사항 분석. 자, 요구사항 분석을 해요. 자, 여기에서는 RFP 문서를 날리는 거예요. RFP 문서를 날리고 제안서 받고 이런 것들을 하고 요구사항 분석하고 설계, 구현, 테스트, 운영, 유지, 보수. 자, 요거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폭포수 방법론이잖아요. 외워두셔야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거 어디라고 그랬죠? 유지, 보수 단계. 자, 유지, 보수 단계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들게 된다. 자, 이런 게 바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예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마지막에 폐기될 때까지 그 전체적인 과정을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라고 한다. 자, 요 절차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폭포수 모형. 이제 모형들 공부를 해야 되겠죠? 폭포수 모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래된 모형이다. 그래서 지금도 폭포수 모형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보통은 폭포수 모형으로 개발을 하는데 보통은 폭포수 모형으로 개발을 하고 전부 다 나선형 모델로 개발을 해요. 나선형하고 폭포수하고 막 섞여 있어. 뭔지 모르겠어. 자, 어쨌든 폭포수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폭포가 흐르는 것처럼 위에서 폭포가 물이 떨어졌어요. 그럼 그 물을 다시 올릴 수 있나? 연어도 아니고 못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폭포수 모형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이런 산출물이나 이런 것들에 중점을 맞춘 게 폭포수 모형이고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없는 게 폭포수 모형의 가장 큰 단점이다.
자, 일단 보엠이라는 그런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제시한 고전적 생명주기 모형이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모형이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적용 경험과 성공 사례가 많다. 너무 많이 해봤으니까. 자, 그리고 단계별 산출물이 명확하다. 자, 그리고 개발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요구가 반영되기가 어렵다. 뒤로 못 돌린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개발 과정 중에는 다시 설계 단계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처음에 폭포수 모형 같은 경우에는 분석하겠죠. 자, 분석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테스트 유지 운영.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처음에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유지 운영한다.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폭포수 모형이고 내가 구현하는 단계에서 거슬러 올라가지고 설계 단계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폭포수 모형이라는 거다. 요거 폭포수 모형이 어떤 건지 개념들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프로토타입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토타입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만들어 놓는 거야. 고객의 요구사항대로 이렇게 만들면 될까요? 또 그거를 가지고 또 붙이는 거야. 살을 계속적으로 붙여나가는 게 바로 프로토타입 모형이다. 개발 시스템의 견본. 자, 견본을 미리 만들어 최종 결과물을 예측하는 모형이 바로 프로토타입 모형이다. 자, 순서는 그냥 보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구 수집하고 빠른 설계하고 프로토타입 구축하고 그 다음에 고객 평가하고 프로토타입 조정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현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요구 수집부터 계속적으로 하는 게 바로 프로토타입 모형이다. 프로토타입 모형은 한 번에 완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시제품을 계속 만드는 거다. 중요한 거는 견본, 시제품을 만든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게 무슨 모형이다? 프로토타입 모형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선형 모형이 있어요. 나선형 모형, 스파이럴 모형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서. 자, 이렇게, 개발을 해나가는 게 바로 나선형 모형이다.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점증적 생명주기 모형이다. 반복적인 작업하고 점증적 생명주기 모형이다. 자, 요거 기억해 두시고, 요건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절차는 처음에 여기서 요구 수집한 다음에 그 다음에 특이하게 여기서 위험 분석이라는 거래요. 위험 분석하고 공학적 개발을 한 다음에 고객 평가를 한다. 위험 분석이 들어갔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요구사항 분석, 개발, 평가 이렇게 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갔다? 위험 분석이라는 놈이 들어갔다. 자, 폭포수 모형, 프로토타입 모형, 나선형 모형 요거 세 가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오케이? 자, 애자일 방법론. 요즘에 그 객체장 하면서 애자일 방법론이 많이 나오는데 애자일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폭포수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산출물 이런 데 중요시 하니까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 우리 개발만 열심히 하자. 그게 바로 애자일 방법론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중 설계 변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요구사항 수용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애자일 방법론이에요. 이거 애자일이라는 게 신속한, 빠른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빠른 설계, 빠른 구현 이런 게 애자일 방법론이다. 개인과 소통을 중요시하고 고객과의 피드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애자일 방법론. 폭포수는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위로 못 올라간다고 그랬죠? 애자일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사람을 피말리는 거죠. 개발할 때 사실 애자일 방법론으로 하면은 사람을 달달 말려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좀 인간적이지가 않아. 사람을 중요시한다고 하는데 사람의 능력을 중요시하는 거지 사람 자체를 중요시하는 건 아닌 게 바로 애자일 방법론이에요. 저는 의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의리를 지키면 살아야 되는데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의리는 혼자 지키는 거는 의리가 아니다. 같이 지켜야지 의리지. 자, 어쨌든 요즘에 제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자, 어쨌든. 자, 종류에는 XP, 익스트림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 스크럼이라는 게 있고, 린, FDD, 크리스탈, 이런 것들이 있다. XP하고 스크럼은 자주 출제가 되는 거고, 나머지 종류들, FDD하고 크리스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린도 기억을, 종류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XP, 스크럼, 린, FDD, 크리스탈. 오케이? 자, 중요한 거. XP는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XP 5가지 핵심 가치. 소통, 단순성, 피드백, 용기, 존중. 자, 요거 5가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요거 쓰라고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2가지 실천사.
짝 프로그래밍하고 계획 세기하고 상징 단순한 디자인, 지속적인 테스팅, 리팩토링, 공동 코드 소유, 지속적인 통합, 주당 40시간 업무, 현장 고객 지원, 코딩 표준. 자, 이런 것들이 실천 사항인데 실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서 XP의 5가지 핵심 가치,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스크럼 보도록 할게요. 자, 스크럼이라고 하는 거는 반복적이고 점진적이에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 어떤 일 단위를 주면은 그 일을 한 달 단위, 뭐 20일 단위 이런 식으로 스프린트 단위로 끊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스크럼이다. 이렇게 반복적이고 점진적이고 요구사항 변경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요거는 모든 애자일 방법론들이 다 요구사항 변경에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매일 15분 정도 회의한다 라고 했을 때는 스크럼이다 라고 나오면은 된다. 스프린트 단위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게 스크럼이다. 자, XP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5가지 핵심 가치가 나올 수가 있고 스크럼 같은 경우에는 매일 15분 정도 회의한다. 스프린트 단위이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애자일 방법론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스크럼입니다. 라고 한 방에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3번 섹션 3이에요. 이제 현행 시스템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행 시스템의 기술 요소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파악한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소프트웨어하고 그리고 하드웨어,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게 현행 시스템 파악이에요. 내가 개발을 하려면은 지금 현재 돌고 있는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자, 현행 시스템 파악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의미가 없다. 왜냐면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바꿔서 할 수도 있고 내가 네트워크 분석할 수도 있고 DB 분석할 수도 있고 뭘 분석하든 그건 내 맘이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을 한다. 시스템 구성 파악하고 시스템 기능 파악하고 인터페이스 현황 파악하고 아키텍처 파악하고 소프트웨어 구성 파악하고 자, 그리고 하드웨어 파악하고 네트워크 구성 파악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현행 시스템 파악이다. 현행 시스템 파악은 내가 지금 이거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별로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별로 없어 보여요. 자, 개발기술 환경분석 섹션 4죠. 챕터 1의 섹션 4. 자,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하는데 기본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그래서 플랫폼이다. 플랫폼이라는 게 어떤 정거장, 그 기차 플랫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기반이 되는 거. 그게 바로 플랫폼이라고 한다. 응용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것들이 있고 종류에는 자바 플랫폼, 단넷 플랫폼, 안드로이드, 윈도우.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보고 있죠. 그거는 윈도우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윈도우 플랫폼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플랫폼이다. 자, 성능 특성 분석 항목. 요거 중요해요. 응답 시간, 가용성, 사용률 이런 것들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나중에도 요 관련해가지고 뭐 응답 시간이라든지 반환 시간이라든지 처리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니까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성능 특성 분석 방법, 기능 테스트, 사용자 인터뷰, 문서 점검, 그리고 현행 시스템 OS 분석하고 DBMS 분석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도 확인하고 미드웨어 현행 시스템 확인하고 오픈소스, 라이선스 어떤 오픈소스들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된다. 미드웨어 요 종류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나오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DB라는 게 있고 그리고 RPC, MOM, TP 모니터, ORB, WAS 이런 것들이 미드웨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WAS 말고 웹서버도 미드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위키피디아 기준으로 봤을 때 웹서버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DB 관련된 거, RPC, 리모트 콜, 그리고 MOM, TP 모니터, 트랜잭션 관련된 거, ORB, WAS 이런 것들이 미드웨어에 들어간다. 자, 이렇게 해서 챕터 1을 여러분들하고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정리되는 것들은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 우리 예전에 이런 것들 공부했었구나. 지금 송경희 선생님 하고 계신 파트니까 이런 것들 공부했었구나. 이런 것들 빠르게 상기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챕터 2에 요구사항 확인하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러 들어갔어요. 그럼 클라이언트들이 나한테 어떤 요구사항을 전달할 거예요. 내가 쇼핑몰을 만드는데 이런 기능 필요하고 저런 기능 필요하고 그런 기능 필요해. 이런 것들을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거고 이 요구사항을 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클라이언트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 요구사항을 바깥으로 표현을 못해요. 그게 문제야. 그래서 요구공학이라는 학문도 있다. 참 희한해. 자기가 필요한 건데 말을 못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요구공학이라는 학문이 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거는 크게 없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구사항 개발.
자, 그래서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 해결 또는 목적 달성을 위해 고객에 의해 요구되는 기능이다. 쇼핑몰 만들기 위해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 요것들을 보고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거고, 요구공학이라는 게 있어요. 요구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들 말 못한다고 그랬잖아. 그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요구공학이다. 사용자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요구를 추출하고 빼내오고 그걸 분석하고 그리고 명세, 뭔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검증하고 관리하는 이런 구조화된 그 활동이다. 추출, 분석, 명세, 검증, 관리. 요거 절차는 여러분들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요구사항 개발에서 크게 나올 건 없는데 이런 절차는 나올 수가 있어요. 추출, 분석, 명세, 검증, 관리. 추출해서 분석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쓴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검증하고 관리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된다. 자, 요구사항 도출하는 방법에는 일단 롤플레잉, 고객의 발표, 문서조사, 설문, 브레인스토밍, 인터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도출을 하는 거죠. 추출이나 도출이나 똑같은 말이니까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된다. 말 못한다니까 클라이언트들은 희한해. 자, 어쨌든 자, 그다음에 요구사항 분석해야 되겠죠. 이 도출된 거, 추출된 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돼요. 기능적 요구사항하고 비기능적 요구사항. 요 시험에 나왔었죠. 기능적 요구사항하고 비기능적 요구사항. 기능적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능, 쇼핑몰의 기능 이런 것들을 기능적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거고, 비기능적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이런 것들을 보고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라고 한다. 기능적 요구사항, 소프트웨어가 가져야 하는 기능적인 그런 속성이고, 비기능적 요구사항은 제품 품질 기준 등의 만족을 위해 가져야 하는 특성, 성능 이런 것들을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라고 한다. 기억해 두세요. 자, 요구사항 명세해야 되겠죠? 이제 그 분석까지 했으면은 써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 정의서하고 시스템 요구사항 명세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게 된다. 자, 요구사항 확인해야 되겠죠? 자, 확인할 때 검증이라는 게 있고 확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개발자 입장에서, 작업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검증, 베리피케이션이고, 확인이라고 하는 거는 밸리데이션. 고객이 확인하는 거예요. 고객이 이 기능 맞아 이렇게 확인하는 게 바로 확인이다. 검증하고 확인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요구사항 관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구사항 관리 같은 경우에는 요구사항 도출하고 분석하고 명세하고 확인하고 검증하고 이런 단계에서 모든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의 주요 이슈를 관리하는 거다. 뭐 이 시험 나올 것도 아니고. 자, 요구사항 협상, 요구사항 기준선, 요구사항 변경 관리, 요구사항 확인 및 검증 이런 것들을 요구사항 관리에서 하게 된다. 자, CMM이라는 게 있어요. CMMI. 유럽에서는 스파이스라고 해가지고 6단계로 되어 있고, 그리고 CMM은 미국에서 만든 거죠. 5단계로 되어 있다. 자, 이건 뭐냐?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자, CMM이라고 하는 거는 이 회사, 이 쇼핑몰을 만드는 이 회사에서, 만드는 회사, 쇼핑몰을 의뢰한 회사 말고 만드는 회사에서 이 쇼핑몰을 만드는 그 프로세스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너네 회사 잘 돌아가니? 이게 바로 CMM 등급이에요. 그래서 스파이스 등급이라는 게 있고 CMM 등급이라는 게 있다. 자, 일단 CMM 기준으로 봤을 때 5단계로 되어 있어요. 자, 정의부터 봐야 되겠지. 단체나 조직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성숙도 능력이다. 너네 회사 잘 돌아가니? 요거를 보는 게 바로 CMM이고,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는데 3단계 정도가 돼야지 저 회사에다 일을 맡겼을 때 빵꾸 없이 잘 처리할 수 있겠구나. 이게 바로 3단계 정도고, 1,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맡겨요. 그래서 요런 그 단계를 따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따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3단계 이상이 돼야지 너네 회사 좀 돌아가는구나 싶은 거야. 자, 5단계. 처음에 초기 단계, 관리 단계, 정의 단계, 정량적 단계, 최적화 단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초기 단계는 회사가 지금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프로세스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떤 쇼핑몰을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끼적적 만들긴 하겠죠. 근데 이게 어떤 절차라는 게 없이 그냥 프로세스 자체가 없는 거. 이게 바로 초기 단계. 그 다음에 관리 단계는 프로세스는 있어요. 이렇게 만들자라는 건 있는데 경험이 부족한 거. 이게 바로 관리 단계. 정의 단계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된 프로세스가 있고 어느 정도 경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량적 단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정의 단계에다가 정량적 측정까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적화 단계. 여기는 다 만들 수 있어. 뭐 일 맡기면은 얘 척척척척 해가지고 싹 만들 수 있어. 이게 바로 최적화 단계이다. 초기 단계, 관리 단계, 정의 단계, 정량적 단계, 최적화 단계. 요거 5가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CMMI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세스, 어떤 그 일을 하는 프로세스가 성숙되어 있는지, 너네 회사 잘 굴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CMMI다. 오케이?
자, 인스 테스트. 인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돈 받으려고 하는 테스트죠. 그래서 알파 테스트하고 베타 테스트 이런 것들이 있다. 사용자 측 관점에서 소프트웨어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절차이다. 맨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 테스트라는 게 있고 베타 테스트라는 게 있다. 자, 모델 품질 검증 보면은 정적 분석이라는 게 있고 동적 분석이라는 게 있고 요구사항 검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정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정적으로 말 그대로 그냥 문서를 본다거나 소스 코드를 보면서 하는 게 바로 정적 분석이고 동적 분석은 뭔가 돌아가는 거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정적 분석, 요구사항 검토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것도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챕터 2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나올 거는 크게 없어요. 근데 앞에 있는 절차들 이런 것들은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 CMM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머릿속으로 최종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챕터 3의 분석 모델 확인하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석 모델 이제 어떤 분석을 했으니까 이것들을 그려야 되겠죠. 자, 이것들을 그리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분석 모델이라고 하는 거 요구사항 분석하기 위한 잘 정의된 수행 방법 및 절차이다. 시험에 나올 거 아니다. 그냥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어떤 절차이나 방법이다. 자, 종류에는 구조적 분석 설계. 요거는 하향식 개발에 쓰이는 거예요. 하향식. 그래서 DFD라든가 DD 그리고 그 데이터 사전 그리고 미니 스펙 이런 것들이 하향식 분석에서 쓰이게 된다. 자, 객체 지향 분석 모델은 UML 다이어그램, 상향식 분석에 쓰이는 게 UML 다이어그램이다. 자, 그리고 정보공학 분석 모델, 정형화 분석 모델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요거 종류, 구조적, 객체 지향, 정보공학, 정형화 이런 것들이 있고 구조적에는 DFD, DD, 미니 스펙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UML 다이어그램은 객체 지향 분석 모델이다. 자, 위에 있는 것들은 하향식 분석. 옛날에 절차적 언어에 쓰이는 거 그리고 객체 지향 분석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상향식 객체 지향 개발에 쓰이는 게 상향식 분석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 자료 흐름도 같은 경우에는 자료 흐름도 DFD 말하는 거죠. DFD 같은 경우에는 처리 공정이나 자료 흐름 그리고 자료 저장소, 단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는데 처리 공정 같은 경우에는 동글뱅이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 자료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 자료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짝대기 두 개로 표시를 하는 거고 단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모로 표시를 해주게 된다. 자, 그래서 요 그림들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처리 공정 같은 경우에는 동글뱅이 그리고 자료 흐름도는 화살표 그리고 자료 저장소는 짝대기 두 개. 자, 그리고 단말 같은 경우에는 직사각형으로 표시를 해주게 된다. 자, 자료 사전 같은 경우에 그 데이터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자료 정의는 이꼴 이렇게 는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 더하기 같은 경우에는 자료 연결 생략 같은 경우에는 괄호 이렇게 쳐주는 게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료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어떤 거를 선택할지 A, B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할 때 쓰는 게 이런 자료 선택이고 자료 반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괄호로 반복을 표시해 주게 된다. 곱하기 두 개 나오게 되면은 주석이라는 게 표시가 된다. 자, 요것들 자료 사전에 들어가는 요것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뭐 그 반복 같은 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오케이? 자, 객체 관계도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죠. ER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개념적 설계에 쓰는 거, 데이터베이스에서 개념적 설계에 쓰는 게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다. 그래서 개체라는 게 있고 속성이라는 게 있고 관계라는 게 있는데 개체 같은 경우에는 네모로 표시를 하는 거죠. 어떤 학생이라는 이런 개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속성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학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글뱅이 속성으로 표시를 해주게 된다. 자, 그리고 학생이 어떤 과목을 수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마름모로 표시를 해주게 된다. 자, 개체, 속성, 관계. 개체는 네모 박스 그리고 속성은 동글뱅이 그리고 관계는 이렇게 마름모로 표시를 해주게 된다. 1대 n이다. 그럼 이렇게 1대 n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게 되는 게 ER 다이어그램이다. 개념적 설계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객체 지향 분석 모델. 그래서 객체와 객체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이고 UML을 많이 사용을 해요. 뭐 스타 UML이라든가 여러 가지 UML 종류가 있는데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랭귀지라는 랭귀지예요, 언어. 그래서 UML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 자, 분석 모델 검증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석 모델 검증에서는 사례 모델 검증, 액터, 사례 명세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액터, 요런 사람
이렇게 졸라맨, 요게 액터이고, 뭐 사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세서 해야 된다. 그래서 사례 모델 검증하고, 개념 수준 분석 클래스 검증, 클래스 도출하고 클래스 명과 속성, 클래스 간의 관계, 분석 클래스 검증, 스테레오타입 요거죠, 요거. 자, 그리고 경계 및 제어 클래스 도출, 관계 및 상세화 정도. 요거는 시험에 크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보시면 된다. 자, 그리고 분석 모델의 시스테마 타당성 분석, 성능 및 용량 산정의 적적성. 그래서 성능이라든가 아니면은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용량이라든가. 그리고 시스템 간 상호 운용성, 시장 성숙도 및 추세 부합성, 기술적 위험 분석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오케이? 자, 케이스. 요거 중요하죠. 요 케이스. 케이스 이거 쓰는 거 나와요. 케이스라는 게 있는데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에이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컴퓨터가 도와준다. 뭐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그래서 소프트웨어 만드는 과정을 이런 컴퓨터가 도와주는 거예요. 뭐 ER윈이라든지 ER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든지 UML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케이스 도구에 해당이 되는 거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일부 또는 전체를 자동화하기 위한 도구이다. 물론 그렇다고 자동화가 알아서 척척척척 되는 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걸 가지고 뭐 분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도와준다라는 거, 자동화가 아니라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케이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컴퓨터 에이디드, 컴퓨터가 도와준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이게 바로 케이스라는 도구이다. 별표를 한 36,750개 정도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념 모델링 보도록 할게요. 개념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실세계의 상황을 단순화하여 표현한 모델이다. 그래서 ER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죠. 자, 그리고 엔티티들과 그들의 관계 및 종속성을 반영을 하는 게 개념 모델링이다. 자, UML이라는 게 있어요.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 랭귀지야, 랭귀지. 언어란 말이에요. 뭐 물론 그림을 그리지만 이것도 언어라고 한다. 시스템 분석, 설계, 구현 등의 산출물을 명세화, 시각화, 문서화하는 언어이다. 언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림 그리는 거죠. 액터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 객체 지향에 쓰는 게 바로 UML이에요. 그래서 기능적 관점, 정적 관점, 동적 관점이 있다. 어떤 기능들이 있을 건지, 그리고 정적, 동적, 움직이면서 어떤 것들을 할 건지, 그리고 이 안에는 어떤 것들이 표현돼야 될 건지 이런 정적, 동적 관점이 있다. 구성, 사물, 관계, 다이어그램.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사물, 관계,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다. 자, 접근 제어자. 접근 제어자 프로텍티드, 뭐 프라이빗, 퍼블릭, 요 디폴트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더하기 쓰면은 퍼블릭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는 프라이빗, 그리고 샵은 프로텍티드. 그래서 물결은 패키지 이런 것들이 된다. 그래서 퍼블릭은 아무나 다 쓰는 거. 그리고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나만 쓸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프로텍티드 같은 경우에는 상속 관계에 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접근 제어자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사물, 관계, 다이어그램, UML을 구성하는 거, 사물, 관계, 다이어그램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UML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다이어그램하고 행위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구조적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 어떻게 돼 있는지, 만약에 회원이에요. 회원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름이 있고, 뭐, 나이 있고, 이런. 클래스 패키지, 복합체 구조, 객체, 컴포넌트, 배치. 요런 다이어그램들이 있는데, 요거 종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구조적 다이어그램이다. 딱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바로 구조적 다이어그램이고, 종류에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패키지 다이어그램, 복합체 구조 다이어그램, 객체 다이어그램,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배치 다이어그램. 요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다. 중요한 거는 클래스 다이어그램하고 패키지 다이어그램, 그리고 배치 다이어그램, 객체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된다. 근데 보통은 많이 그리는 거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많이 그리게 돼요. 자, 그리고 행위 다이어그램 있죠? 행위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래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활동 다이어그램, 콜라보레이션 다이어그램, 상태 머신, 순차 통신 상호작용 개요, 타이밍 이런 것들이 있다. 시간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는 순차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고,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일 거냐,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다. 자, 종류들 알아두셔야 돼요. 외우느냐? 물론 외우면 좋죠. 근데 외우지 말고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많잖아. 이거 언제 외우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딱 그때까지만 보고 머릿속에 싹 지우시면 돼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근데 뭐 크게 일상생활 하면서 아니면 개발하면서 크게 필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필요한 건 클래스 다이어그램하고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하고 순차 다이어그램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시험용으로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자, 클래스 다이어그램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분석, 설계, 구현 단계 전반에 지속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일단 관계 표현, 일반화 관계, 집합 관계, 포함 관계, 실체화 관계 이런 것들이 있죠. 선들이 있어요. 뭐 일반화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상속받는 거, 그리고 집합 관계, 뭐 에그리게이션, 뭐 델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채워진 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는 거고, 그리고 실체화 관계 같은 경우에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구현했다. 요거의 실체화 관계이다. 자, 이런 관계들도 여러분들 좀 그 표하고 그 그림하고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 안 난다 그러면은 앞에 그 책 앞에 보시면은 나와 있으니까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보도록 할게요. 클래스 다이어그램하고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 가장 많이 쓰인다고 그랬죠?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요구를 기능적 측면에서 기술을 한 거다. 아까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렸으니까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게 바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다. 객체 지향 초반기 분석 작업에 작성을 한다. 구성 요소에는 시스템 경계, 액터, 그리고 유즈 케이스, 기능, 접속 관계, 사용 관계, 확장 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그냥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다이어그램하고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디자인 패턴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뭐 디자인, 그림 그린 게 아니에요. 개발할 때 이렇게 개발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거야. 이런 것들을 누군가 만들어 놨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디자인 패턴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중 자주 사용하는 설계 형태를 정형화한 것이에요. 이거를 딱 만들어서 준 게 아니라 요렇게 만들면, 요런 틀로 만들면 좋을 거야. 이게 바로 디자인 패턴이에요. 요 정의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소프트웨어 개발 중 자주 사용하는 설계 형태를 정형화한 것이다.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설계 시 유사한 상황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공했고, 개발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조 파악이 용이하고 설계 변경 시 유연하게 대처하고 개발의 효율성, 유지보수성, 운용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디자인 패턴이라는 거를 사용을 한다. 이것도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디자인 패턴의 구성 요소, 요거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요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패턴 이름이다. 그 팩토리 패턴인지 옵저버 패턴인지 패턴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이응식 패턴. 내가 만들면 이응식 패턴도 있을 수 있어. 자, 패턴 이름이 있고 문제 배경.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자, 그리고 해법. 이렇게 만들어야 돼. 자, 그리고 결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어떤 결과가 도출이 돼. 자, 그리고 알려진 사례하고 샘플 코드, 예제. 이런 것들 디자인 패턴의 구성 요소에 해당한다. 자, 이런 것들은 시험용이에요. 시험용. 이거 필요 없어요. 시험용이니까 시험장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GOF의 디자인 패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4명의 깽단이 만든 이런 디자인 패턴이 있는데 생성 패턴이 있고 구조 패턴이 있고 행위 패턴이 있어요. 얘는 완벽하게 시험용. 생성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객체를 생성할 때, 자, 그리고 구조 패턴, 이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객체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이런 행위 패턴. 생성, 구조, 행위 패턴이라는 거 3개는 무조건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생성 패턴에 뭐 들어가 있는지, 팩토리 패턴,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구조 패턴, 뭐 그 어댑터 패턴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행위 패턴 같은 경우에는 옵저버 패턴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오니까 되게 많아요. 종류도.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마지막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정리를 해서 들어가시면 된다. 너무 많아서 이거는 제가 따로 정리를 안 하고 여러분들 정리를 따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아키텍처 패턴과 디자인 패턴.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 전체적인 구조 설계예요. 오케이? 그리고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스템 전체적인 구조에서 요만큼 떼어낸 거. 그게 바로 디자인 패턴이다. 아키텍처 패턴은 시스템 전체 구조를 설계하기 위한 참조 모델이다. 시스템 전체 구조이고,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서브 시스템 내 관계에 있는 그런 것들을 구성하기 위한 참조 모델이다. 얘가 아키텍처 패턴이 훨씬 더 큰 거죠. 아키텍처 패턴은 전체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디자인 패턴의 구조 보면은 컨텍스트라는 게 있고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고 솔루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주제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구조로 디자인 패턴이 되어 있다. 자,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디자인 패턴의 구조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을 때는 요거 3개를 쓰실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과목 되게 빠르게 끝났죠. 물론 1시간 정도 하니까 1시간 정도 하는 좀 긴 시간이긴 한데 한 과목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한 과목을 정리를 했는데 빠르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정리를 하신 다음에 정보 처리 실기 1과목을 다 정리를 하신 다음에 최종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보시라고 제가 이 과목을 그 강의를 만든 거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올라와? 강의 안 찍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정말 열심히 아까 그 깜지 쓴 거 보셨잖아요. 거의 연습장 한 권을 다 썼어요. 그래서 한 4일 정도, 5일 정도를 진짜 밥 먹고 그 잠자고 강의 듣고 정리하고 요런 시간으로 그 보냈으니까 여러분들 합격하시라고. 너무 늦게 준 거 아니야? 너무 타박하지 마세요. 마지막 정리용이에요. 일주일만 딱 풀고서는 나머지는 그 일주일 지나고 시험 끝나고 나면 싹 거둘 거예요. 다음 시험에 또 풀고. 왜냐면은 이것만 보시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정보 처리 기사 따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알아야지. 이렇게 그냥 좀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조금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 정리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자,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우리 2과목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